자, 봅시다, 여러분.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을 오늘 하고 또 몇 주 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정리를 쭉 해갈 텐데, 일단 내신에 출제되는 모든 걸 싹 정리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일단 국어사를 정리해 드릴 거고, 제 수업 특징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에 출제될 건 정해져 있거든. 근데 자꾸 그거를 작품 단위로 파편화시켜서 암기하기 때문에 쌓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작품이 쌓이는 느낌도 들어야 될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떤 한 작품을 공부했으면요, 뭔가 똑같은 게 반복되면 보이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돼야 돼. 왜냐면 여러분이 선지에 처음 보는 작품들 튀어나오면, 보기에 처음 본 작품들 튀어나오면 거기서 되게 당황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는 뭐 사실 지금도 혹시 졸업식 한 사람은 아직 중학교 잼민이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졸업식을 안 한 친구는 아직 중학교 잼민이들이고, 중학교 잼민이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이, 니네가 보기에는 중1들이 좀 무슨 생각이 있어 보이니 혹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고1쯤 되면은 자아도 생기면서 뭔가 생각도 만들어지시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도 그냥 공부를 해요. 그럼 그냥 외워. 그리고 그냥 외우는 것만 할 줄 알아. 그래서 고1 때도 그냥 외우는 것만 하려고 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변별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되게 잘했는데 왜 고등학교 가서 무너지냐?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생각하는 공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암기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방법을 길러드리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겁니다. 자, 일단은 국어사라고 하면 국어의 역사, 즉 기록이에요. 자, 우리는 당연히 기록되지 않은 작품을 다룰 수가 없어. 그러면 기록이 있다 없다야. 기록 이전의 걸 뭐라 그러지? 선사라고 해요. 기록 이후를 뭐라 그래? 말 그대로 그때부터는 역사예요. 자, 기록 이전이기 때문에 여긴 추정만 할 거라서 당연히 시험 범위 아닙니다. 그럼 역사 이래로 쭉 있었는데 우리는 역사군을 첫 번째 언제로 하니?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그리고 근대, 현대로 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근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근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여기가 참 애매한 지점이야. 자, 그럼 봐. 정확하게 1894년 국어에서는 갑오개혁이라는 표현 대신 갑오경장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갑오경장 이전의 것들을 전부 다 고전이라는 딱지를 붙여주시면 되고, 갑오경장 이후를 100% 현대라고 딱지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이 이전의 건 100% 고전문학이고 이 이후로는 100% 현대문학이야. 그냥 상관이 없어. 시조, 당연히 양식은 중세 때 만들어졌겠지만 이 이후에 쓰여진 시조는 현대시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엄밀하게 구분되는 거니까 잘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 구분의 기준은 뭐냐면 앞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건데, 선생님 왼쪽 끝이 어디지? 여기에요? 오른쪽 끝은? 여기? 자, 꼭 기억하셔. 예술을 바라볼 때 평가원 출제자들은 내용과 형식, 표현이라는 걸로 다뤄. 이거 목요일 수업 왔던 학생들 기억납니까? 제 개념 교재인데 그거는 10년 전에 10년 전에 정확히 고3 수업 교재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딱 중3 수업 교재로 내려와 있어. 거기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라고 제가 레퍼런스 보여드리면 될 텐데, 교육과정을 실현시켜 놓은 게 교과서야. 교육과정을 가지고 낸 게 수능 문제. 교육과정은 공문서고 시험 범위야. 거기에 문학 첫 줄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기억나세요?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뭐라고 되어 있지? 문학의 수용과 감상이라 그래서 내용, 표현, 형식의 유기적 관련성을 생각하며 해석한다요. 내용, 표현, 형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 출제하는 건 무조건 내용, 형식, 표현 셋 중에 하나가 나와. 근데 표현이라는 거는 형식, 장르에 영향을 거의 못 주고 우리는 표현법으로 따로 배우실 건데, 표현법도 아시는 대로 한번 써볼까? 저 이쪽 따라올게요. 표현법 아는 대로 써보세요. 자, 받으신 프린트에 혹은 받으신 노트에다가 표현법 아는 대로 싹 적어봐. 봐, 벌써 이제 머릿속에서 복잡해지지. 자, 얘들아, 개념 공부할 때 체계를 잡아 드릴 건데 열심히 쓰고 계실 건데, 열심히 쓰는 학생도 있고 뭔가, 근데 잘 들어봐. 정리가 안 되잖아. 봐봐, 얘들아. 우리가 방정식 하면 방정식을 어떻게 분류를 하지? 첫 번째는 차수죠. 1차냐, 2차냐, 3차냐.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그럼 여러분, 1차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이항으로 풀죠. 2차 방정식 어떻게 봅니까?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 공식을 쓰거나.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지?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은? 얘는 100% 인수분해밖에 없어. 라고 그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지 왜? 정리가 되고, 방정식의 개수가 하나면은, 즉 미지수의 개수가 하나면은 1원 1차 방정식이고, 두 개면 2원 1차 방정식. 식이 두 개면은 연립 방정식 해가지고 분류체계가 따다다닥 나올 거야. 기본적으로 이 분류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표정 보니까
분류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알아서 이제 열심히 하시고 다른 과목에서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게요. 국어에서는 크게 세 가지야.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비유, 변화, 강조인데 이걸 구분하시는 선생님은 한 10% 정도 되실 거야.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구분에 큰 의미는 없어요. 특히나 수능률 출제될 때는 거의 출제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비유법으로 분류되는 것들을 잡아보면 첫 번째 직유, 은유, 화류, 의인, 대유. 대유는 뭐가 있죠? 제유, 환유, 상징. 더 있니? 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잘 들어야 돼. 수능에서 이 용어를 다 쓰냐? 안 써요. 내신에서는 다 쓰냐? 다 써요. 그 내신 대비로는 싹 다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중3 수업이라는 거야. 왜냐면 중등 때는 이건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데 고1 때는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나오거든. 그래서 이 중에 잘 들어야 돼. 내가 우다다다 써드렸는데 여기서 내가 30% 정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수업 들어오셔야 돼. 변화법이나 강조법 묶어서 봐볼게. 뭐가 있니? 역설법, 반어법, 과장법, 점층법, 점강법.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우다다 쏟아져야 돼. 됐어? 이런 거 한 30개 돼요. 잘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잘 들어야 돼. 이것대로 중학교 때부터 쌓았기 때문에 사실 찾는 건 여러분 다들 하실 줄 알아요. 그리고 어차피 대부분 겹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에서는 이해 몰라도 크게 변별 안 돼요. 왜? 얘들아 생각을 해봐. 과연 수능 시험 치는 애들이 중1 때 배웠던 걸로 변별이 크게 될까?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최저를 맞추거나 고2, 3으로 갈수록 여기에 비중은 주는데 참 안타까운 건 중학교 때 이거 중심으로 공부하니까 자꾸 이것 가지고 고3 때까지 공부하고 있다니까?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할게. 10년 전 고3들이나 공부하는 거지. 지금 중3에서 딱 끝내고 졸업하고 오셔야 돼. 그래서 제가 노란색 뿅아리 교재 나눠드린 거 있잖아.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나눠들어봤자 공부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목요일 저 시간에 관리해드릴 거고 저 시간에 못 오는 친구들은 제가 별도의 클리닉 시간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 이건 정확히 짚으셔야 돼. 자, 가보경장 이전일 걸 100% 고전문학 이유를 100% 현대문학이라고 한다. 예술이란 틀을 보실 때 내용, 형식, 표현의 틀로 보시는 거고 표현법은 내신에서 우다다 쏟아지는데 그냥 그때그때 찾아가셔야 되는 거니까 쟤는 별도 개념 정리 수업을 드리겠다 또는 오셔라 였던 겁니다. 그리고 작품 정리할 때 같이 보실 거야. 자, 계속해서 볼게. 예술이 이제 내용과 형식으로 쪼개보는데요. 일단 내용은 크게 두 분류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이 있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순수한 경우야.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순수하다고 하면은 우리의 감정 같은 거 표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돈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그거는 순수한 게 아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른 거 다 제끼고 보자는 거야. 또는 자연이 좋다라는 감정을 다른 거 다 제끼고 보자는 거야. 그런 게 전부 다 순수해요. 그래서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거야. 뒤쪽에 이제 붙이면 돼. 뭐라고? 고전 문학이라고 붙이시면 돼. 고전 시가라고 붙이시면 돼. 현대 문학이라고 붙이시면 돼. 마찬가지야. 여기는 그럼 뭐야? 목적 문학이라고 붙이시면 돼요. 순수 문학이라고 붙이시면 돼. 되셨죠? 그래서 장르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보시면 알아야 돼. 그러면 당장 이 작품 볼게요. 이거 공무도화관은 여러분 다들 아시는 작품이지. 공무도화관은 목적 문학이야, 순수 문학이야? 둘 다로 보는 관점이야. 내신에서는. 이해됐어? 반면에 구지가는 목적 문학이야, 순수 문학이야? 목적 문학으로 보는 관점이야. 유량의 황조가는 순수 문학으로 보는 관점이야. 라고 해서 정리하실 거야. 자, 여러분 그럼 보셔. 지금 제가 분류해드린 세 가지 예시 작품 우린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니? 시면서 노래였어. 맞니? 그래서 뭐라고 해? 고전 시가라고 하는 건데 언제 만들어진 거야? 언제 만들어졌어? 고대. 그럼 고대 만들어서 불려졌던 노래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앞에 있잖아. 그래, 고대 가요라고 한다고. 눈앞에 있잖아요. 됐니? 그래, 역사적 구분에 따라서 고대 가요라고 해. 두 번째는 중세 가요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이유는 이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중세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고려부터 조선까지 이어지고 있어. 그래서 고려 때 불렸던 노래가 있어. 그걸 뭐라 그래? 고려 가요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조선은요? 조선 때는 벌써 보시면 알겠지만 기록도 많이 남아있고 분화도 많이 됐어. 그래서 조선 가요는 없어. 조선 시대 때는 대표적으로 시조가 있을 거고 가사가 있을 거고 목적 문학에서는 뭐 악장이 있었을 거고 등등 해가지고 그땐 분류가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 이게 조선부터는 엄청 내용이 많아요. 기록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대 시작부터 해서 어디까지 이분법 딱 두 개로 쪼개볼게. 다시 고전 문학을 두 개로 쪼개서 시작부터 해가지고 조선 이전까지 딱 보실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 틀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볼게. 그래서 이쪽으로 봅시다. 크게 봅시다. 자, 고대 불렸던 노래니까 뭐라고 한다고? 고대 가요라고 한다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무슨 시대? 삼국시대라는 건 알 것인데 이 삼국시대에서 신라로 통일신라가 왔죠. 자, 그럼 봐봐. 삼국시대 신라 때부터 지어지기도 특히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때 얘네들은 표기의 특징이 있었어. 향찰이라는 문자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향찰이라는 문자로 표기된 노래니까 뭐라고 했겠니? 향가라고 했던 거야. 여기까지 되셨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리고 무슨 시대로 간다고? 고려 시대로 가. 그래서 무슨 특징이 있어? 고려 가요만의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고려 가요의 또 다른 이름은 뭐지? 소교. 왜 소교라고 했을까? 이것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고전 작품을 볼 때 크게 세계관은 두 개로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상적 세계를 뭐라고 봤다? 탈속이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속은 현실적 공간이야. 근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은 차은우는 여기에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차은우도 물론 차은우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좋겠다. 근데 여러분, 차은우도 차은우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애들 연습생이라는 과정을 거쳤잖아. 여러분, 차은우처럼 생긴 애들은 꽤 있어요. 길 가보면. 그런데 그 중에 없어? 본 적이 없어? 나는 좀 본 적 같다.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차은우인데 몸을 이렇게 키워. 운동까지 해. 차은우인데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해. 차은우인데 구설수가 안 올라. 정우성과 땅판이잖아. 그렇게 뭔가 딱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들이 그냥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이상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얘기야. 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거울을 봤어. 내 거울 속에 나는 현실이고 세속이야. 그러면 항상 나는 내가 차은우가 될 수는 없을까? 야, 일어나 보니까 내가 차은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웹툰을 그렸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옛날 사람인데 지금 생각이랑 똑같아. 현실적으로는 보는 순간 괴로워. 하지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이상적인 공간을 상상을 해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도 특히 어떤 주제로 주로 불려졌던 거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가요나 소교는 왜 소교라는 이름이 붙었냐? 이렇게 세속적인 노래, 속된 노래로 불려졌기 때문이야. 주제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왔니? 자기들 자랑하는 노래가 나와. 자, 지금도 봐봐. 지금도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산다고 자랑을 하냐면 서울과 시골에 산다고 이분법적으로 서울의 삶을 자랑을 하고 서울 사람들은 또 강남이냐 비강남이라고 나눠요. 솔직히 서울 안에서 뭐 태남이냐 태북은 솔직히 못 들어봤어요. 태남 태북은 잘 안 가르는 기준이야. 그런데 전 세계 기준을 보자. 미국이냐 아니냐지. 미국을 놓고 보자. 맨하튼이냐 아니냐야. 심지어 뉴욕 사는 애들은 뉴욕시티라고 하지 않아요. NIC라고 하지도 않아.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그냥 더 시티라고 해요. 뉴욕을 제외한 모든 동네는 시티가 아니라 시골이다라는 애들이야. 그런 정도로 자부심으로 살아. 그러면 그런 정도 자부심으로 살고 있던 애들이 그 시절에 어디에 살았어? 수도. 그걸 경기라고 해. 그래서 경기 지역에서 불렸던 형체의 노래다. 그래서 경기체가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시면 큰 틀은 끝났어. 된 여기까지. 자, 그리고 다시 이분법적으로 간다. 자, 고대가요에서도 뭐가 있었다? 순수하게 낭만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시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순수문학 또는 순수시라고 하는 거고 어떤 목적이 있었다, 얘들아.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왕을 선출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마이크 어디 갔네?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왜 놀라지 말고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싸이가 말춤 추면서 나타났어요. 진짜야. 그 싸이는 정말 월드스타여가지고 미국의 최대 정치적이고 가족 행사 크리스마스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 설 아니면 추석이잖아요. 미국의 최대 명절은 추수감사절 또는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딱 참여한 그런 공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싸이 말춤 췄다니까. 자, 그럼 봐 여러분. 자,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뭔가 그렇게 국가적인 뭔가 행사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시절에 불렸던 노래들 또는 문학들을 목적 문학이라고 할 것이고, 됐죠? 자, 반면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정을 얘기했다 그러면은 순수 문학이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이 있었다? 예시로 첫 번째 유량의 항조가 같은 게 그런 작품이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다? 구지가 같은 게 그런 작품이었다. 그리고 중간다리에 뭐가 있었다? 공무도화가가 있었다. 그래서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거야.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대부분은
크게 의미 없는 얘기인 게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추정일 뿐이고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놓으셨으니까 사실은 수능에도 안 내고요. 앞으로 낼 필요도 없고 내신에도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내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시고 학원에서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니까 뭘 가르칠지 모르겠으니까 자꾸 들고 와서 가르치는 거야. 저는 그걸 유의미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제 수업을 자꾸 어렵다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하셔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공무도화가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어떤 무당이 구술할 때 행사를 할 때 불렀던 노래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해. 여기까지 되셨니? 그래서 큰 틀은 끝나셨고요. 이렇게 해서 고대 가요에 대한 큰 틀은 설명이 끝나. 선생님 뭐가 더 있잖아요. 절대 없어요. 저랑 수업해보고 문제 풀어오시면 알 거야. 그냥 절대 몇 개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시고 필기 꼭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신라에서 불러졌던 향가라는 걸 볼 건데. 자, 향가도 분류를 해요. 몇 구체? 4구체, 8구체, 10구체야. 자, 기본적으로 네 줄이 그 시절의 뭔가의 특징이야. 자, 봐봐, 얘들아. 우리가 요즘 되게 쇼폰 컨텐츠들 많이 보잖아. 그럼 봐봐. 쇼츠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몇 분이니? 1분 이내 쇼폼이잖아. 그런 것처럼. 그리고 대부분의 대중가요는 3분에서 5분 사이에요. 야, 10분짜리 대중가요 아무도 안 듣고 있어. 1분은 너무 짧아, 보여주기에. 그래서 보통은 대중가요는 3분 내야.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들은 뭔가 그런 특색을 가졌고 그 시절에는 4줄이 기본이었어요. 그럼 4줄을 2번 쓰면 8줄 되겠지. 거기에 플러스 1을 해주면 10줄이 됐겠지.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4구체 쓰는 것보다 8구체 쓰는 게 훨씬 어려웠을 거고 8구체보다는 10구체가 훨씬 발전된 양상을 보여줬을 거야. 그래서 당연히 19체 향가가 되게 발전이 돼 있으니까 되게 가치 있게 평가를 하는데 처음 4줄, 그 다음 4줄, 그 다음 2줄에서 여기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낙구라고 하고 19체 향가의 낙구 부분이고 여기는 보통 감탄사가 딱 들어가면서 자, 맨 처음에 시를 시작하니까 여기는 뭐라고 하겠어? 촉발하는 부분이요. 그리고 여기는 전개, 유지 되다가 마지막 뭐 되는 거야? 집약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을 비롯해서 이 시를 쓴 이유들 모든 것들이 집약하면서 감탄사로 빡 하고 들어가고 이 감탄사가 뭐로 이어지더라? 그 1000년 뒤에 조선시대의 시조의 뭐로 가더라? 3장 6구 구조의 여기 종장의 첫 시작을 3음절로 시작했고 원래 얘도 감탄사였으나 나중에는 사서시조까지 가면서 감탄사는 아니지만 이 세 글자는 꼭 맞추는 구조로 가더라 해서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별 내용 없어. 그냥 정리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작품마다 정리하는 건 제가 저기다 띄워놨다시피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걸 싹 다 정리해 드릴 거고 정말 별 내용 없어요. 그냥 문제점만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기에선 변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저걸 하시는데 그럼 왜 그런 거냐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장사를 하려면 어딜 대상으로 해야 돼? 여길 대상으로 해야 돼. 그런데 목표하는 대학이 어디예요? 목표하는 대학 어디예요? 이쯤 되면은 서울대나 연고대, 지우개나 필통이 보일만도 해. 여러분이 개불대 필통을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필통을 들고 다녀도 좀 간지나게 서울대 옷을 입고 다녀도 개불대 잠바가 아니라 요즘은 예일 잠바를 입고 다니잖아. 예일 잠바 입은 지 한 3년 됐다. 자, 그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뭐 의대를 간다, 연고대를 간다, 알겠어. 뭐 그것도 능력대가 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이 가겠니? 여기 있는 애들이 가겠니? 당연히 여기 있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되셨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여기도 하셔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꾸 이것만 한다니까. 여기로 그냥 와서 듣고 계시면 돼. 오늘은 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칠판 필기 깔끔하게 합시다. 영상 잠깐 끊을게요. 고려가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고려가요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려시대에 불렸던 노래고 그냥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 삼분후야. 자, 첫 번째는 사음보입니다. 두 번째는 분절체요. 세 번째는 후렴구고 또는 후렴, 여음이라고도 할 거야. 자,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얘는 정말 노래의 특징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가요라고 불렀던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했겠어? 박자감, 리듬감이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삼음보의 체계를 딱 끊었는데 원래 이음보, 삼음보, 사음보가 가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내신에 많이 출제되는 것만 정리해드리면 삼음보와 사음보의 특징에 대해서 비교하셔야 돼. 좋아. 객관식 말고 서술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퀴즈. 삼음보와 사음보 차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두 번째. 분절체는 별거 없습니다. 분절체랑 같은 말은 잘 들어. 분장체.
분연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얘들아 띄어쓰기 없었는데 얘는 이렇게 뭉텅이로 중간에 끊어줬다는 거야. 이렇게 연을 나눠줬다. 그래서 분연체 또는 장을 나눠줬다. 분장체 또는 분절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노래니까 요즘 노래 뭐 듣니? 노래 뭐 들어요? 노래 뭐 들어요? 악뮤 요즘 노래 뭐 나왔어? 악뮤 뭐 들어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아는데 그 아파트라고 할게요. 그냥. 자, 봐봐 얘들아. 아파트가 도대체 무슨 의미야? 모르겠지. 이게 원곡은요. 야, 목요일날 내가 아파트 가지고 수업했던 것 같은데. 또 얘기하네. 미안해. 그냥 들으세요. 원곡은 윤수일 씨라고.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세요. 이 아파트 노래 가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가 없는 아파트야. 주제가 뭐겠어요? 너가 없는 아파트니까. 사랑하는 너가 없는 아파트면 주제가 뭐겠어? 이혼 또는 사별이야 이거는. 맞잖아. 아파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런데 요즘의 아파트는 뭐야? 채영이가 좋아하는 게임이야. 그리고 롯데는 이거 이겼을 때 안 부른다며. 잠실은 이겼을 때 이거 불러요. 신나. 그러니까 제일 신날 때 부르는 노래가 아파트야. 그런데 갑자기 채영이가 부르는 채영이랑 같이 하는 랜덤 게임이 돼버렸어. 자, 그럼 봐 얘들아. 얘가 들어가니까 이 아파트는요. 브루노 마스도 부르고 있다니까. 전 세계가 부르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야? 그렇지. 노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반복되는 뭔가를 바탕으로 리듬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반복되는 뭔가를 바탕으로 리듬을 만들어줬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외국 애들이 보기에 이 아파트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맞잖아. 진짜야. 야구 경기하다 이겼는데 이 아파트가 뭔 의미가 있어서 아파트를 부르고 있냐고. 그 얘기야.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야. 그래서 후렴구와 여음의 특징은 뭐냐면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뭐가 중요해? 반복을 통해서 리듬을 만드는 거야. 근데 분신인 그 라이언 마이크가 어디 가버렸어. 좀 이따 갖고 와야 되겠다. 한번 보여줘야 되겠군요. 자, 그래서 고려가요는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후렴구인지, 뭐가 여음인지 찾으시면 되고, 분절체, 분장체 그림 보시면 되겠고, 3음보, 4음보인데, 여러분 3음보와 4음보에 비교해서 각각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시작. 필기하시고, 영상 끊습니다. 된 거고, 정말 별거 아니에요. 자, 얘들아 생각을 해봐. 3음보가 조건이 까다로웠을까? 4음보가 조건이 까다로웠을까? 당연히 4음보죠. 왜? 4개를 딱딱딱 끊어서 뭔가를 써줘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좀 더 쓰기가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난이도 높은 노래는 안 부른다니까? 아파트를 보라고. 야, 롯데 봐봐. 롯데 응원가 봐봐. 롯데 승리의 롯데 한번 불러보자. 빨리 불러봐. 롯데밖에 안 들어가 응원가에. 다 따라 부를 수가 있다니까? 그 얘기야. 뭐 해야 돼? 난이도가 낮아야 돼. 즉 그래서 3번은 난이도가 낮고 4번은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누가 불렀겠다? 서민들이 불렀겠다. 대중들이 불렀겠다. 그래서 뭐라고 해? 서민적, 대중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좀 있는 애들이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귀족적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 조선시대에 시조가 4음보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 고려가요가 3음보야. 이제 하나 더 나가면 이거예요. 강남스타일을 노래를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그거는 B급이고 되게 웃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도 그것만 나오면 그냥 웃음 벨이야. 그냥 웃어. 너무 신나서 웃어. 근데 웃긴 거 더 웃긴 건 뭐야? 그걸 박근혜 대통령 이친식 자리에서 불렀다는 거고 그걸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행사에서 불렀다는 거지. 왜? 밑에서부터 좋아하니까. 그래서 고려가요의 자 문학사적 특징이야. 문학사적 가치야. 자, 서술형 두 번째다. 서술형 두 번째 퀴즈는 뭐냐면 고려가요의 문학사적 가치는 뭐냐면 대중문화가 상층 문화로 영향을 줘. 그리고 편입돼요. 이해됐어? 이게 문학사적 가치. 됐니?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은 이제 조선시대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이론은 끝났어요. 그냥 하나씩 이제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자꾸 막 이제 학교에서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한 3년 전, 2년 전쯤 해운대구에서 애들 변별하게 했다고 어디 본 적도 없는 보헌시범가 이런 데서 문제를 내려고 시도한 걸 알고 있는데 안 내는 이유는 그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이야. 진짜 의미가 단 1도 없어요. 그냥 병신 같은 짓이야, 그거는. 진짜 의미가 아예 없기 때문에. 미안해요. 내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이렇게 강조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안 내.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능형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 필기 끝나셨죠? 자, 영상 끊습니다. 잘 들어, 얘들아. 이거 내신에서 이제 올해 해강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러분 1년 선배 해강고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쫙 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여러분 그거는 학교 선생님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선택하시냐고 사실 매해 학교마다 달라요. 자,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야. 여기서 시험 출제 모든 것을 정리해드릴게. 자, 일단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시의 정의예요. 그럼 시의 정의를 쓰실 줄 알아야 돼. 이거 이미 끝났어. 그럼 시의 정의에 따르면 몇 가지 출제할 수 있어? 7가지 출제할 수가 있어.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거야. 내신에서는 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야. 첫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갈래. 갈래는 뭐야? 장르. 형식적 특징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라고 부르니? 고대 가요라고 부를 거고, 이런 건 전혀 어렵지 않죠? 또는 뭐라고 부르겠어? 고전 문학이라고도 부르겠지. 하나 더 얘기한다. 자, 우리 이거 순수 서정시로 보는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집단 무가로 보는 관점도 있다 그랬었죠. 됐니? 여기까지? 집단 무가가 뭐야? 같이 모여서 춤추며 노래 불렀다는 얘기야. 아파트라고. 응원가라니까. 같이 모여서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있잖아. 이해됐어? 반면에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노래로도 봤다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라고. 일단은 쓰세요. 어디다 쓰시냐면 한자어 있는 쪽 옆에다 쓰세요.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목요일 저녁 수업으로 와야 되겠다. 야. 빨리 필기하세요. 자, 두 번째 묻는 건 뭐냐면 주제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현대어로 풀어낸 걸 봤겠죠. 그럼 봐라. 주제를 담을 건데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담을 수도 있겠고 또는 세부적으로 다룰 수도 있어. 그래서 주제 플러스 세부적으로 제가 포인트를 딱 잡아 드릴 거고, 네 번째는 표현상의 특징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수능이 어떻게 출제를 한다? 또는 교육과정 어떻게 돼 있다? 그래. 내용, 형식, 표현. 이렇게 세 가지가 출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가지 출제 지점에 따라서 어차피 물어볼 내용은 정해져 있다는 건데, 내신에선 하나 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배우는데 이건 대부분 문학사정 특징이에요. 자, 문학사적 가치는 좀 이따 같이 정리해 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실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그 읽어보면 알아요. 니마 물 건너지 마라. 물 건넜네. 죽었네. 이거잖아. 그럼 맨 처음은 뭐니? 걱정이고 돌아갔고 어떻게 할까? 안타까움이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죽은 님에 대한 안타까움. 전혀 어려울 게 없고, 하나 더 얘기할게, 얘들아. 우리가 어떤 이런 시나 소설 같은 작품들, 문학 작품들 보실 때는 앞쪽이 상황, 뒤쪽이 반응으로서의 정서의 틀로 보시면 딱 떨어져요. 이 틀 기억하시라고. 자, 이제는 예비 고1들이고 중딩 잼민이들 아니니까 다들 따라오실 수 있고 부지런히 필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필기할 공간 없으면 밑에 여백이라든지 알아서 잘 찾아 정리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우린 입사하러 온 거야. 필기 잘 정리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보실 텐데,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봐봐. 님이 자, 우리 4번 표현법 녹색으로 잡아볼게요. 뭔가를 불렀어, 얘들아. 불렀으니까 무슨 법이라고 하지? 돈호법이라고 해요. 두 번째, 불렀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상황이야? 대화가 이루어지진 않아도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대화체 또는 대화적이라고 해요. 자, 그럼 봐라. 님한테 뭐 하고 있니? 건너지 마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 왼쪽 좀만 더 와볼게요, 여기. 그럼 여러분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뭐 잡으라고? 주어 잡으라고. 주어는 누구야? 시적 화자야. 자, 시적 화자는 드러나 있어, 안 드러나 있어? 안 드러나 있어. 하지만 누군 드러나 있어? 청자는 드러나 있죠. 자, 그럼 봐. 청자에게 건너지 마라고 했으니까 뭐 하고 있어? 명령형 종결어미 쓰고 있죠. 자, 잘 들으셔야 돼.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 여러분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면 쓰고 외운다가 아니야. 왜 저렇게 쓸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시고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불렀다 돈호법이라니까. 자, 돈호법은 불렀다는 거 기본적으로 어이 친구야 라고 불렀다는 거는 대화의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화의 가능성이 시작이네. 대화체다, 대화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학교 내신 작품을 정리하는 데서 끝나면 정확하게 3등급, 4등급이야.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 1등급, 2등급이야. 거기서 킬러까지 고정적으로 맞춰주시면은 그냥 전교권 찍는 거고, 그걸 우리는 공부해서 재능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때는 대학 프리패스권을 받게 되시는 거야. 별거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 자, 따라오셨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내용적으로 해석을 해볼게. 내용으로 보니까 어떤 상황이야? 님이 물을 건너는 상황이네?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건너기 전이라고 하셔야 돼.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할까? 님의 상황에 대한 염려, 걱정이라고 읽어내실 수 있어요. 됐지? 자, 두 번째 가볼게.
님은 그 물을 건너셨죠. 건너는 중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염려고 걱정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봐라. 여기는 청자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여기는 대화체라고 해야 돼? 독백체라고 해야 돼? 독백체예요. 그런데 봐봐. 건너시다가 아니라 뭐라고 썼어? 건너시내라고 썼죠. 그러니까 지금 어미를 의도적으로 평서문이 아니라 다른 어미로 변화시켰고 사실 얘도 폭넓은 영탄법으로 봐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폭넓은 영탄법으로 본다고. 평서문으로 써야 되는 어미를 어조를 조금이라도 바꿔 쓰는 걸 폭넓은 영탄법으로 보는 거야.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얘를 영탄법으로 잘 인정하진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원리는 그러니까 알아두셔. 자, 마지막 후를 볼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님이 물을 건너셨고 그 결과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 죽었죠. 그 결과에 대해서 화자의 반응이 어떠한 거야? 이러한 거죠. 그럼 봐라. 어떡할까라고 답정 넣어줘. 어떻게 답이 없지. 즉 어떡할까? 무슨 법이야? 서리법이죠. 필기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문학사적 가치 첫 번째인데 이거는 자, 현전이라는 단어가 있고 현존이라는 단어가 있어. 차이점 아시는 분. 이런 거 내신에 선생님들이 가끔씩 물어보거나 가끔씩 속아내려고 하는데 비슷하면서 달라. 현전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이야. 현존은 현재까지 존재하는 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잘 들어 얘들아. 최고라는 게 예일 수도 있는데 가장 오래됐다라는 최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전 최고 또는 현존 최고라고 하면 가장 오래된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현전 또는 현존 최고의 작품이라고 해요. 다시 현전 또는 현존 최고의 시가 또는 시라고 합니다. 또는 서정 장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풀려고 있죠. 자, 모티프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 아, 마이크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가 자, 봐. 아파트 장범준의 아파트가 나왔어. 그 얘기야. 작품 하나를 만들었더니 이후에 계속 이걸 따라서 만들고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모티프라는 개념은 뭐냐면 영감이라고 하면 니네가 알아먹을까? 뭐라 그럴까? 힌트, 참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스러워 챌린지 알아? 몰라? 그런 챌린지 같은 거야. 맞네. 챌린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됐니? 그래서 얘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거야. 물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정서, 감정이라는 게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 자, 봅시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 정리하고 갈 건데 상징이라는 개념어에 대한 정리를 해드릴게요. 상징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야. 원관념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풍자도 비슷한 형식을 쓰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딱 잡으세요. 상징에 대해서. 자, 그럼 상징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상징의 종류가 있단다, 얘들아. 자, 상징의 종류 뭐가 있니? 첫 번째, 원형적 상징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원형적 상징은 뭐냐면 이유는 설명이 불가능해. 하지만 전 인류가 원래 그렇다라고 그냥 느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 작품에 뭐가 있어? 물이라는 의미가 있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로마 신화 또는 로마 그리스 신화, 로마 설화 이런 거 알죠? 노물로스 형제가 어디에서 왔어? 강물에서 떠내려왔잖아. 그래서 물은 생성의 의미이자 죽음의 의미이기도 해. 이해되셨니? 실제로 그랬겠죠. 뭔가 이렇게 물에서 누가 떠내려왔어? 살아있는 사람이 떠내려왔을 수도 있겠고 물을 통해서 죽기도 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을 생성 또는 죽음의 의미로 보겠다는 게 대표적인 원형적 상징이라는 거야. 두 번째, 그런데 죽었는데 잘 보셔야 돼. 지금 이 죽음이라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 고난을 수용해야 되지. 그럴 때 생겨나는 정서가 우리 전통적 정서인 뭐라는 거야? 한의 정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일단 이 정도 정리하시면 사실 더 낼 건 없는데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그냥 특정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어서 가치가 없는데 내신에서 건드리면 그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필기 정리하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영상 끊고. 항상 시험에 출제되는 첫 번째는 뭐다? 장르. 장르는 아까 거 그대로 쓰시면 돼. 자, 아까 거 그대로 쓰셔. 같이 쓴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시대 구분. 시대 구분이니까 원래다 고대 가요. 또는 시대 구분이니까 고전 시가. 자, 하나 더 가볼게 얘들아. 기본적으로 얘는 시인데 노래잖아. 노래라는 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리듬, 반복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뭘 가질 수밖에 없다? 정해진 형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정형시. 정형시랑 대립되는 개념이 뭐다? 이쪽으로 올게 쌤. 자유시. 자, 그래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100% 맞는 개념입니다. 고전 시가는 그냥 100% 정형시야 얘들아. 됐니? 고전 시가는 자유시 0%야. 다만 현대시는 기본이 자유시이지만 일부 정형시도 있겠죠. 자, 정리한다. 고전시가 자꾸 힘들어 하시는데 왜 힘들어 하시냐면 그냥 이거야. 작네 얘가. 우리가 제가 훨씬 크다. 우리가 이 들어봤던 노래를 들어야 뭔가 느낌이 있지. 아니 봐봐, 노래가 거부가 너 이거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머리를 내어라 이러면은 뭔가 안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기 힘들어하는 건데 그런 거 없어. 그냥 얘는 로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파트 했던 것처럼 거부가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시절에 뭐 했다? 고전 시가였고 정해진 형식을 따랐거나 정형시였다. 됐죠? 자, 그리고 얘기해보자. 두 번째는 주제적인 측면인데 이 주제를 봤더니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얘는 무슨 시다 그래서? 목적시가 된대요. 같이 모여서 춤추면서 불렀던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 집단으로 모여서 불렀으니까 집단 무가라고 한대요. 여기까지 되셨을까?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얘들아. 자, 여기 거부가. 여러분, 이걸 문법에서 뭐라고 하죠? 이 R을 뭐라고 하지? 문법에서 호격조사라고 해. 자, 조사가 뭔지는 아실 거고 격이 뭔지는 아시죠? 조사는 돕는 말, 붙는 말이고 격은 문장에서 역할이야. 호는 뭐야? 부른다는 뜻이야. 그래서 부를 때 쓰는 조사가 호격조사야. 문법적으로 호격조사가 보이면 문학에선 뭐라고 한다 얘를? 도노법이라고 한다야. 부르는 법, 부르는 표현법, 도노법. 도노법은 뭐랑 똑같다? 대화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대화체라고 한다. 대화적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부가 부르면서 호격조사로 도노법 대화체가 된 거야. 그래서 거부가 부른 다음에 뭐 하래? 머리를 내어라 라고 뭐 했니? 명령형 종결음을 썼죠. 너 이런 게 필요했던 거야? 오케이. 수업이 어렵겠다 그러면. 죄송해요.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머리를 내어라. 아니 내면은 구워 먹겠대. 그럼 봐봐. 아니 내면은 내어놓지 않으면 뭐니? 앞쪽은 그러면 가정이죠. 가정에 따라서 뭐 했어? 협박을 했죠. 구워 먹어버리겠대요. 됐니? 그래서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명령, 가정, 협박이야. 다시 부름이고 부름에 따라서 뭐 했어? 명령을 듣지 않으면 가정과 협박이다. 이런 전개 방식을 갖고 있대요. 됐니? 필기하시고. 그리고 주제는 별거 없고 우두머리. 자, 봐. 우두머리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야. 자, 우리나라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시잖아. 그럼 봐. 그건 봐. 우리는 대통령 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 확 떠오르죠. 그런데 우두머리라 그러면 누가 확 떠오르진 않았겠지. 그래서 그렇게 뭔가 확 떠오르지 않는 걸 관념 또는 추상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봐봐. 그 우두머리라고 얘기해봐야 못 알아먹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북이라고 한 거야. 왜냐하면 거북이 머리가 있고 거북이가 이렇게 머리를 확 드는 그런 모습이 우두머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립되는 그 느낌을 줬나 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시절에는 뭐 용의 부족도 있고 봐봐. 지금도 봐봐. 우리는 뭐야? 갈매기잖아. 제일 약해. 그래서 미안해. 근데 제일 약한 걸 어떡해? 안 약하니? 미안해. 그거 어떻게 약한데? 몇 등 했어 이번에? 우리 갈매기 몇 등 했어요? 갈매기 몇 등 했어 이번에? 몇 등 했냐고? 8등이야 9등이야? 봐봐. 8등이야. 자, 호랑이 몇 등 했어? 1등이야. 사자 몇 등이야? 2등이야. 봐봐. 내가 봤을 땐 갈매기가 문제야.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부산 갈매기야. 그럼 봐라 얘들아. 그렇게 뭔가 이런 동물들을 가지고 뭔가 상징을 표현하기도 했었다는 거야. 동물들 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두머리를 표현하기도 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거북이가 셌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우두머리로 거북이라고 했던 거고, 왜 그런지 더 설명을 하면 거북이는 대표적인 장수의 동물이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게 그 시점으로는 신분이 가장 높았을 수가 있고, 왜? 아무래도 경험이 많을 거고, 경험이 많다는 거는 지혜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의미에서 거북이가 우두머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두머리를 뭐 하고 있다? 추대하고 있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다. 되셨죠? 자, 세 번째 표현법은 제가 왼쪽에다 정리해드린 그 정도면 되겠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 가지 특징들인데, 네 번째는 이런 거, 문학사적 특징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문학사적 특징,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하면 돼? 현존 또는 현전, 현재 존재하는,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최고의 뭐라고? 집단 무가 또는 목적 문학이라고 하시면 돼요. 왜? 우두머리를 추대하는 목적을 가져 쓰고 불렀었던 문학이니까. 그래서 최고의, 현존 최고의 집단 무가 또는 목적 문학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필기해 주시고. 이 정도면 되고, 뭐 더 자세한 내용도 우다다다 나오는 거는 나중에 그런 것들 정리할 때 필요하면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걸 나중에 뭐 해가라든지 이렇게 엮어갈 필요가 있어.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윤수일 아파트가 로제 아파트가 되고, 그게 다시 장범중의 아파트가 되는 걸 엮어서 보는 것처럼 그때 엮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엮을 때 같이 엮어볼게요. 그래서 영상 끊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똑같은 구조로 계속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항상 뭘 다룬다? 우리는 장르부터 보자. 자, 그런데 얘는 좀 특징이 뭐였냐면 백제에서 불렸던 백제가요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가요는 고대가요인데 백제에서 불렸다라고 알려져 있고, 두 번째, 역시 똑같이 정형시가 될 것이고, 고전시가가 될 것이고, 고전 문학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읽어볼게 얘들아. 달아 높이 곰 도다샤. 아, 달 보고 높이 돋으래. 머리 좀 비추래. 왜 그럴까? 넘어가 보니까 뭐래? 저제 계신가? 어디야 진대를 드디오시라. 내 가는데 정 그랄세라. 현대풀이 보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그렇죠. 님을 걱정하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정리하시면 이거야. 서정시요. 그리고 남편의 무사기원을 기원한대. 자, 다시. 그래서 두 번째는 주제를 정리하면,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남편의 무사기환을 기원하는 시고. 자,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들이 몇 개 있으니까 좀 정리해 볼 건데요. 이쪽으로 따라와 봅시다. 아까 여러분 공무도화가 기억나죠? 자, 요즘은 아까 필기했던 거에서 뭐가 나온가? 이런 거 얘들아. 공무도화가에 물이 3번 나와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나왔던 물은 어떤 물이야? 그렇죠. 죽기 전, 죽음의 가능성이 있는 물이야. 두 번째 물은 뭐예요? 죽는 과정이죠. 여기는 죽은 이유죠. 그래서 공간적 의미를 이렇게 엄밀하게 나눠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야? 죽기 전의 물이고요. 두 번째는 죽음의 가능성이 확정됐죠. 그리고 여기서는 결과로서의 공간이라고, 이 물의 공간을 이렇게 3개로 나누거든. 자, 이 지문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 이 정읍사는 해석의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그것부터 미리 설명을 드리면, 여기야 얘들아. 여기. 그럼 여기 잡힙니까? 봐봐. 내 가는데 점그랄세라. 내가 가는 곳이 정그랄세라. 뭔가 이렇게 걱정이 된다.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일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 근데 잘 봐야 돼. 저기서 얘들아, 지금 상황은 뭐냐면요. 화자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남편은 어디에 있다고 공간적 배경을 얘기했어? 저자에 있다 그랬어. 저자가 뭐야? 지금으로 치면 번화가예요. 자, 아마도 번화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추측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장사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장사를 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을 수 있어? 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즉, 누군가한테 유혹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 또는 생계 일하느라 뭔가 바쁠 수도 있어. 그럼 2가지 가능성이 생겼지. 그럼 도대체 저자에 가서 왜 안 오는지 아내 입장에서 모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봐봐. 지금 문제 상황은 뭐냐면 남편이 귀환하지 않음이야. 자, 그럼 봐 얘들아. 해결 방법이 뭐겠냐? 1번.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냥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어쩔 수가 없지. 그 시절엔 인스타도 없고 DM도 없고 핸드폰도 없으니까 연락도 못했을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뭐야? 내가 혹시나 님이 오다가 중간에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걱정되니까 내가 가보는 거야. 이해됐어? 해결 방법은 첫 번째, 내가 그냥 기다리고 있든지, 두 번째는 내가 가보는 것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도 해석을 두 가지로 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잘 들어. 내가 가는 곳이 위험할까봐 걱정된다 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 나는 뭐라고 해야 돼? 나의 님이야. 됐니?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주어가 뭐여야 돼? 나의 님이 가시는 곳 위험할까봐 걱정된다야. 됐니? 그런데 두 번째 가능성은 뭐야? 내가 지금 가봐야 돼. 내가 가봐야 되는데 내가 못 가는 이유 또는 내가 가기 주저되는 이유는 뭐야? 나도 위험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님을 찾으러 갈 때 또는 찾으러 갈 곳들이 위험할까봐 걱정된다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요. 필기 놓으십시오. 무조건 나오니까 필기 좀 해놓으세요. 힘을 내시고 필기를 해주시고 손이 바쁘시면 좀 덜 힘들으실 것이고. 자, 정리하세요. 정리되시면 이제 우리는 표현상의 특징을 볼 것이고 문학사적 가치 같은 걸 볼 겁니다. 자, 더 따라오실게요, 여러분. 이쪽으로 옵시다. 자, 좀 이따 필기 시간 또 드릴 거니까 원문 분석해 볼게요. 현대문에다 분석을 하자, 그냥. 자, 봅시다. 달아. 자, 우리가 아까 뭐라고 배우셨지? 이젠 쓸 줄 있죠. 야, 세 번째 나온다. 뭐야, 이거? 혹격조사. 혹격조사는 문학 개념으로 뭐라고 읽는다? 도노법. 도노법이니까 얘는 뭐라다? 대화. 오, 잠깐만. 야, 달인데 대화체가 됐어. 우리는 그래서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훌륭합니다. 의인법입니다. 자, 하나 더. 화리법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달은 무슨 글인데 대화에 가능한 상대. 그래서 생명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의인법도 되면서 화리법도 되는 건데, 얘들아, 내가 지금 교집합교 쓴 거 보이지?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의인법에만 해당되는 애들이 있고 화리법에만 해당되는 애들이 있고 교집합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얘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애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의인법에만 해당되거나 화리법에만 해당되는 애들이 있을 건데 교집합인 애들이야. 얘는 교집합이야. 그럼 달한테 뭐 했어? 높이 좀 돋아달래.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 달한테 높이 돋아달라는 무슨 종결어이지? 평서문이야? 의문문이야? 청유문이야? 명령문이에요. 선생이 어떻게 달한테 신한테 명령을 하죠? 아니야. 얘들아, 명령이 아니라 명령문이야. 명령문은 뭐야? 청자가 하는 거야. 청유문은 화자와 청자가 하는 거야. 내가 달이 돼서 높이 뜰 수가 없지. 내가 달이 돼서 같이 뜰 수 있으면 청유문이야. 근데 청자가 해줄 때는 명령문이야. 따라서 뭐가 명령문에 속한다? 신한테 기원하는 기원문이 명령문에 속해, 얘들아. 이거 오답 개념으로 엄청나게 많이 틀렸던 문제들이니까 꼭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영어는 5개 중에 기원문이 따로 있잖아. 근데 국어는 5개가 기원문이 없어. 기원문은 명령문에 속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명령이 아니라 명령문에 속한다고. 여기까지 필기 되셨습니까? 잘 따라오시고. 자, 어기야차 멀리 비치게 하시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뭐 했어? 명령하셨고 기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좀 이따 보면 되겠고, 계속해서 어기야차 뭐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별 의미는 없는 여집합, 의미가 없다는 뜻이야. 하지만 뭐로 쓰였어? 반복이 돼서 뭘 만들고 있니? 리듬을 만들고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래? 후렴 또는 단어들의 모임이니까 후렴구라고도 한다. 됐니? 얘 문학사적 가치나 표현상의 특징 뭐겠어요? 당연히 후렴이 보였다죠. 필기하십시오. 그리고 당연히 뭐도 쓰여서 반복법도 쓰였겠죠. 필기 정리하시고 이제 이런 게 눈에 보이셔야 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 이거를 뭐 외워서 쓰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해설지를 보면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공식을 집어넣은 표현법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그냥 우다다 쏟아내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돼. 자, 필기 되셨습니까? 열심히 필기해 주시고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부터 갈게요, 여러분. 자, 시장에 가 계신가요? 누가? 자, 이렇게 뭔가 생략이 됐을 때는 생략된 걸 추론해 보세요. 자, 누가 지금 생략돼 있을까? 그렇죠. 주어가 시장에 가 있는지 궁금해. 그럼 봐. 누구겠어요, 여기는? 청자죠. 청자는 눈앞에 없지만 어쨌든 청자는 누구야? 남편이죠. 그래서 남편이 시장에 가 있는지 뭘 걱정하는 거야? 위치에 대한 질문이야. 그런데 위치를 모르는 상황 때문에 생기는 걱정이야. 그러면 나는 또 어떤 걱정을 하는 거야? 진 곳, 위험한 곳을 있을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됐죠? 하나 더 보자.
어느 것에다 놓고 계시는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 첫 번째는 이거야. 아니, 짐 때문에 못 오시나? 그러면 짐을 그냥 놓고 오시지. 또는 짐을 어디에 놓고 쉬고 계신지, 놀고 계신지, 위험에 빠진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짐이 왜 위험한 거였을까? 그렇죠. 강도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도 뭐 강도라든지 뭐 절도라든지 이런 가능성 때문에 혹시나 강도 만나셨으면 놓고 오시지. 혹시나 얘네들 때문에 위험에 처하셨을지 걱정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필요하셨습니까? 얘는 배경설화를 설명하고 갈게요. 왜냐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노래였어요. 이제 고구려의 시조가 누구지? 주몽이니? 이제 주몽 아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직계. 그래서 유리왕은 고구려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나머지 뭐 애들이 저기 가가지고 백제인가 만들었나? 라고 여러분이 들었잖아. 그래서 이 고구려의 2대 왕인 유리왕 얘기인데, 그래, 왕이니까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전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리왕이 있었어요. 자, 유리왕은 마누라가 있었는데, 마누라가 2명 있었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화희라는 애가 있었고, 치희라는 애가 있었는데, 당연히 둘이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잖아. 얘가 그래서 사냥을 나갔나 그랬을 거야. 그랬더니 둘이 뒤지게 싸워가지고, 한 명은 고구려 여자였고, 한 명은 중국 여자였는데, 중국 여자애가 그냥 중국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다시 유리왕이 왔을 때 얘 혼자 있으니까, 유리왕이 이제 울면서 쫓아갔대요. 그래서 중국 여자를 쫓아가서 야, 다시 와라고 했더니 아, 저희 꺼지세요라고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섰다는 거야. 너무 웃긴 게 뭔지 아냐? 집에 오면 고구려 여자 있잖아. 근데 왜 외로워하는 거지? 라고 하는 저는 참 이해가 안 됐던 그런 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주 많이 나오는 게 개념어들 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거야. 펄펄 나는 저 꾀꼬리를 봤어요. 꾀꼬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 정답네 라고 내가 감정을 느꼈잖아.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여기에서 감정이입이다. 여기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둘 다 맞다 그러면 헷갈리고 왜 맞는지 보셔야 되는데, 자, 잘 들으셔야 돼. 일단은 대다수는 80% 이상은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하고 20% 정도만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걸로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좀 더 낫긴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정의와 감정이입에 대한 정의를 하셔야 돼.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개념어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객관적 상관물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정의를 쓰실 수 있어야 돼. 써봐. 자, 잘 들어. 제가 이런 개념어들 정리해 드릴 때 최대한 여러분이 이 단어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 뜻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어. 자, 그럼 봐봐. 객관이라는 단어 뜻은 알아. 상관이라는 단어 뜻도 알아. 물이라는 단어 뜻도 알아.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볼게요. 그럼 뭐냐면 이건 뭐예요? 자, 항상 우리 시는 누가 쓰니? 시인 또는 화자가 있죠. 그래서 화자가 시를 왜 써?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게 쓰죠. 그래서 화자가 감정이나 생각을까지는 시의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 자, 화자가 감정이나 생각을 울심상함축으로 표현한 게 문학이잖아. 시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한 거야? 객관적 상관물로 표현한 거야. 즉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뭐로 표현했어? 객관적인 대상에 관련시켜 표현한 것. 이게 바로 객관적 상관물의 정의예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의 정의는 어디서 오시면 되겠다? 시의 정의에서 오시면 되겠다. 그럼 시의 정의에서 어떻게? 화자가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객관적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에 관련시켜 표현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객관적, 상관, 대상의 물자를 쓰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 물이라고 해서 객관적 상관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시는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야. 지금 유리왕은 어쨌든 지금 순간에 외롭죠. 반면에 꾀꼬리는 뭐하고 있어? 저게 여러분 암수가 아니라 암일 수도 있고 수일 수도 있고 정다우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 수많은 경우 중에 지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그거를 감정이라 보는 거고, 또는 나는 외로움을 느껴. 그런데 어쨌든 꾀꼬리한테서 뭐가 있어? 얘네는 사실은 감정이 없을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꾀꼬리한테서 감정을 연결시켜 표현했기 때문에 정리하면 이거 얘들아.
자, 꾀꼬리는 어떤 감정이다? 정다운 감정이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이 외로움과 정답다가 다르죠. 또는 나중에 같은 것도 보일 거야. 그래서 같은 것 다른 거 묶어가지고 전부 다 뭐라고 한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즉 뭐가? 꾀꼬리가 객관적 상관물이야. 원래 꾀꼬리는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데 화자가 거기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걸 객관적 상관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예시는 이런 거야.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 죽었어. 그리고 갑자기 풀벌레가 운다고 표현한다고 해볼게요. 서글프게 운다라고 표현했다고 치자. 그럼 봐, 얘들아. 얘도 지금 뭐하고 있어? 운다잖아. 즉 죽음이라는 그 어수에서 생겨난 감정과 운다라는 감정이 같죠. 자, 그럼 봐. 이 두 개를 묶어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위쪽은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같아. 다시. 위쪽은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같지 않아. 아래쪽은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같아. 자, 원래 엄밀하게 보면은 이것만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다 감정을 넣었다 그래서 이거를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가 어디에 속한다? 감정이입이, 선생님 필기 잡히고 있죠? 감정이입이 객관적 상관물에 속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아주 일부, 소수의 견해는 뭐냐면, 야, 그 객관적 상관물조차 화자가 생각하고 화자가 느낀 감정을 넣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객상도 결국에는 화자의 감정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다. 따라서 얘도 결국에는 감정이익과 객관적 상관물을 같은 걸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일부 있다는 거. 하지만 우리는 메인 아이디어인 위쪽으로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객관적 상관물을 받고, 우리 이제 표현법들이 잡고 계세요. 저쪽 잡고 계세요.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작품들에서 드러나고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작품들을 쭉 정리하면서 표현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지금 이 사람은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집에 가면 마누라 한 명 있는데 마누라 2명 중에 1명 됐다고 외롭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고, 그럼 봐. 지금 나의 처지와 누구의 처지를 대조하고 있니? 이렇게 짹짹이들 나의 처지와 꾀꼬리의 처지를 뭐하고 있어? 비교냐 대조냐. 자, 비교는 공통점이고 대조는 차이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비교는 공통점, 차이점 둘 다 있는데 공통점 중심으로 밝히는 거고 대조는 차이점만 있는 거야. 얘는 뭐니? 자연물이죠. 그래서 자연물과 뭐를? 인간을 뭐하고 있다? 대조하고 있다라고도 쓸 수 있는 선지가 나올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되셨을까? 자, 필기 정리하시고, 자, 이거를 이미 눈으로 이미 알고 계시더라도, 머리로 알고 계시더라도 손으로 쓰셔야 되는 이유는 서술형 문제에서는 손으로 미리 써놓지 않으면 손이 나가질 않아. 그래서 손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힘내십시오. 자, 그럼 작품으로 와볼게요. 이쪽으로 와봅시다. 자, 그럼 봐봐. 암수 서로 정답구나 무슨 법이라고 하니? 영탄법이야. 자, 봐봐. 종결음이 몇 가지가 있었죠?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이 있었지. 얘는 감탄형 종결음을 썼기 때문에 얘는 확실하게 뭐라고? 영탄법이고, 돌아갈 곳 무슨 법을 썼다? 서리법을 썼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 꾀꼬리와 누구의 처지가? 외로운 나의 처지가 뭐 되고 있다? 대조되고 있다. 즉 자연물과 인간이 대조되고 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국어사적인 내용들 보면 첫 번째 장르형, 서정시, 나머지는 아까 썼던 내용들이고, 자, 두 번째 주제는 뭐야? 외로움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세 번째 표현상의 특징, 아까 얘기했던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필기하시고 영상 잠깐 끊겠습니다.